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 올렸던 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댓글에서 제가 이제 글로 작성하는 거는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설명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 영상 맨 뒤에다가 그 영상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 토양이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읽어볼게요. H님 보면 친중국이나 반미 국가들에 사는 부호들의 재산이 암호화폐로 몰리는 거라면 도리어 미국은 그 점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들의 자본을 더 크게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각 국가들의 자본율을 알고 싶어요. 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고, 제가 이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반미 국가와 친중 국가의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강달러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그 다음에 댓글을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 견해니까, 일단 그 친중 국가들, 반미 국가들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흥 국가들 중에 그 강달러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베네수엘라는 이전부터 사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갔었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현재 이제 이란, 터키, 그리고 어제 이제 보셨던 인도도 지금 거의 2배 올랐잖아요, 환율이. 그리고 중국은 칠위안이 굉장히 이제 그 저항 라인인데, 그 라인이 돌파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됐을 때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런 나라들, 친중이라든가 반미 국가들의 지금 강달러로 환율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은 기존에 일단 미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펴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개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도 얘네들은 개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이제 순순히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 정권이 말을 안 듣는데, 그 정권, 그 반미 친중 국가들 그 정부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이제 친화적으로요, 아니면 그거를 반한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다, 강달러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환율로 인해서 자기네 이제 자국 화폐를 들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 부자들은 앉아서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있죠? 부동산, 그리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바꾸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용이하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내가 일단 휴대하기도 편하고, 많은 양을 갖고 나가서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다시 뭐 달러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달러를 뭐 100억, 1000억 이런 데는 큰 부자들이 그 돈을 금이라든가 달러를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자국 내 국민들 중에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보시면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오히려 정부에서 페트로라는
그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처음에는 금지를 시키고 거래소에 있는 그 인도 루피화를 다 빼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인도 중앙은행에서 이제는 먼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반미 국가들이 아니면 친중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게끔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답변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각 국가들의 자본율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예, 모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비트코인을 미국계 대형 금융기관들, 결국 이제 FRB 그 배후 세력들이 많이 이미 확보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비트인포 차트닷컴을 가시면 비트인포 차트닷컴을 가시면 이렇게 이제 대형 그 고래들 지갑들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위부터 5위는 거의 이제 거래소들 지갑이에요. 거래소들 지갑이고, 그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쭉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 영상,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고래들 지갑을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거의 이 상위 6위부터 20위 안에 들어가는 이 고래들 지갑, 거의 5만 개에서 10만 개 가까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그냥 초기에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들이 누구일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여기 국가가 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이런 건 알 수 없고, 이거를 이제 모르겠어요. 추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 수 없고, 그냥 이 지갑에, 이 계정에 이 정도 비트코인이 있고, 얘네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고 팔았다, 이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짐작을 하는 거죠. 짐작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저는 이제 미국계 FRB가 많이 FRB 그 배후 세력이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제가 다른 질문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이 또 뭐였죠? 국가의 자본율을 알고 싶다. 그래서 자본율은 각 국가들의 암호화폐 자본율은 이제 알지 못하지만 그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면 리플, 뭐 대시면 대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그 각 나라들 이제 발행을 하고,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거를 대중들한테 다 판매하거나 푸는 게 아니라, 그 발행한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발자라든가 이런 보유 물량들이 있어요. 그 물량들이 이제 상당량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미국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그리고 뭐 중국에서 발행한 ICO를 어느 나라에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개발한 개발자들이 미국인들이라고 하면 미국인들이 이 암호화폐는 많이 갖고 있겠구나, 아니면 개발자가 중국인이라면 중국인이 이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많이 갖고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뭐 아이콘이라든가 하이콘이라든가 최근에 했던 뭐 이그드라시,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개발자도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암호화폐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인 부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라를 이제 알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정황상 미국 쪽에서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다 달라요, 의견이. 중국에서 이제 채굴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비트메인을 포함해서 중국인이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장성국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주식 자본과 채권 자본이 암호화폐가 아닌 금으로 갈 확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답글을 달았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봐달라고 했고,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H채널의 한창님. 제가 이거는 일단 멈춰놓고, 질문은 뭐냐면, 먼저, 일단 그 핵심 미국이 어떠한 큰손, 세력이나 정부, 뭐 FRB,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많이 가지고 미국에서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큰 자산 이동을 비트코인으로 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비트코인 수량을 크게 가진 아시아의 지갑, 중국, 일본, 한국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패권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반대로 비트코인을 누르고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금의 가치를 올린다거나, 중국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비트코인 부를 축적할 기회를 미국에서 없애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장성님이 물어보셨고, 그 다음 또 질문해 주신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세계 자본 흐름에서 큰 역할을 한다면 중국도 미국도 서로 그 사실을 알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쪽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인 것 같다. 미국 쪽, 현재 제 영상은 미국 쪽에서 금보다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유튜버는 암호화폐 패권을 아시아 쪽에서 가지고 가고 미국이 차츰 증시라든지 여러 면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암호화폐를 주도하는 것과 미국의 증시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일인 것인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제가 일단 제 그냥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의견을. 일단 작년에 2017년도 7월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ICO를 금지하고 그 거래소에 갖고 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을 살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보내서 윤비라는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퀀텀이라든가 뭐 이오스, 뭐 네오 같은 이런 코인들을 샀었습니다. 근데 금지하면서 위안화를 다 뺐어요. 근데 그때 거의 20-30% 다른 나라 거래소들보다 20-30% 손해보고 중국인들이 위안화로 출금을 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1,700만 개 이상 이제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거기서 이제 400만 개는 완전 소실됐다, 영구 소실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한 1,3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양에서 중국인들이 반 이상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걸 굳이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걸, 그 당시에 가격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에서 막 중국이 던지면서 170만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중국에서 정부에서 알아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오히려 FRB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정황이 짐작이 돼요. 그러면 자기네 국민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못 사게 막고, 오히려 자국 내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뭐 암호화폐를 따로 개발한다거나, 지금 중국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 막잖아요. 페이스북도 막아놓고 자기네 나라끼리 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디지털 국경 얘기하시잖아요. 17마일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 국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중국은. 근데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 뭐 물론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 중국인들이 이더리움을 사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 국민들이 하는 걸 다 통제할 수는 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현금 들고 가서 뭐 채굴장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비트코인 달라라고 하면 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7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중국 정부 그 배후설에 뭐 중국 예를 들어서 인민은행이라든가 중앙은행인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이따 제가 기사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벡트 거래소,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피델리티까지 포함해서요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거대 자본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대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 아무 사전 준비도 안 하고 들어왔겠냐는 거죠. 미리 자기들이 보유할 물량들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그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암호화폐량을 충분히 확보해 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황상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 연말, 그러니까 작년에 불장이 한번 있었잖아요. 연말에 그 작년 연말 불장은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한 불장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테스트가 끝나고 미국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 준비를 1년 동안 한 거죠. 그 1년 하는 기간 동안 주식시장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려 놓고 거기에서 자금들이 나오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1년 동안 눌러놨잖아요. 그 눌러놨으니까 이제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왜냐면 고점이 되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그 이익 실현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바닥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제가 보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이제 금 시장, 미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그때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한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뭐냐면 금을 지금 최대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인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중국이 6위예요. 1840톤. 러시아가 1900톤 5위고, 그 다음에 유럽, EU 연합들, 프랑스 2400, 이탈리아 2400, 독일 33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8100인데, 보시면 미국 8100은 이 유럽 3개만 합쳐도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6인데 1800톤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2009년도부터 거의 매년 500톤씩 계속 샀습니다. 금을. 그거를 이제 런던 금 거래소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거고, 왜냐면 그 정도 500톤씩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금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금값을 보시면 금값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오르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결국 이제 금융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형 이제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2009년도부터 금을 500톤씩 매집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금값을 얘네들이 이렇게 쉽게 매집할 수 있게끔 눌러놨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니들이 금을 사고 싶으면 비싼 돈을 줘라라고 하고 금값을 올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가 오히려, 그리고 금을 중국이 계속 매집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는 게 다른 이미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그 2009년도 중국이 금을 모았을 그 타이밍이 되게 공교롭게도 그 서프라임 2008년도가 끝난 그 시점 이후에 그 비트코인이 나오고, 비트코인 그 백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나왔던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앞으로 장기간 이렇게 끌고 올 계획을, 플랜을 짜놓고 끌고 온 것이고, 중국이 금을 매집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이 차트가 지금 안 열리는데, 잠시만요.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금 차트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금 차트는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30년 이 기간 동안
한 3배, 4배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 죄송합니다. 이 차트가 아닌데, 그 금을 가지고 만약에 금을 가지고 이 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 2경 1조 되는 빚을 청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부분에서도 결국에 이제 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던 이 돈들은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지금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금 차트인데요. 제가 로그를 적용할게요. 그리고 월봉이고요. 보시면 전체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금 차트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 채널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80년대 초부터 현재 여기 고점인 2011년도 30년 동안 상승한 게 보시면 이 고점에서 보시면 872입니다. 그리고 1900이에요. 그러니까 2배가 조금 넘는 거예요. 2배가 조금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2배 넘는 이 금의 상승 여력을 보면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는 예상을 할 때 202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 가격 1200에서 2400, 2020년 후반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2배 정도밖에 상승할 여력이 안 보인다. 이 채널에서 금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채널을 보여드리면 로그를 적용해서 보여드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보시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였을 때 상승 여력이 금보다 월등히 앞서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 제가 8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널 하단부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훨씬 상승 여력이 큰 겁니다. 예. 보시면 2020년 이제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시간이 이게 다 자료가 아까 앞에 설명이 길어지면서 지워졌는데 2020년 후반부로 왔을 때 뭐 40만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가격에서 그리고 2020년 후반부로 왔을 때는 만약에 이 채널 하단부라고 하더라도 이 채널의 하단부라고 하더라도 볼게요. 지금 날짜가 체크가 안 되는데 체크되는 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인데 보시면 57,000달러예요. 57,000달러. 그러면 현재 6,900달러, 7,000달러라고 그냥 하고 2020년 11월이 57,000달러라고 하면 7,000에 57,000이니까 얼마죠? 한 8배. 채널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8배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은 채널 상단부를 찍어도 2배밖에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금을 갖고 있는 게 낫겠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낫겠냐는 거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은 채널 하단부도 8배인데 금은 채널 상단부까지 찍는다고 하더라도 2배라고 하면 당연히 그 미국 거대 금융자본이 돈을 어디로 밀어 넣을 거냐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그런 금융기관들이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피델리티라든가 JP모건 이런 금융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거들떠도 안 본다, 뭐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저도 신뢰하지 않겠죠. 근데 이들이 이미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되는 것들이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
지금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다음 그 돈이 움직일 곳은 금보다는 비트코인 시장이 더 크다. 물론 금도 가긴 갈 겁니다. 가긴 갈 건데 금의 상승률보다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좀 더 저는 비중을 많이 실어서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자산이 진짜 뭐 몇백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 비트코인에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분배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에도 일정 부분,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자산이 그 정도 뭐 몇백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더 많이 실어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도 일부 있지만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이제 됐나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만약에 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이 약간 동떨어졌다고 하면 다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아까 이제 토양이님하고 이 장성국님은 다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릴게요. 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일봉 차트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3월 고점과 7월 고점을 잇는 라인을 10월 15일 날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에 따라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채널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현재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15일선 빨간색 15일 이평선과 초록색 5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50일 이평선이 지금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돌리기 위해서는 돌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상승 방향으로 돌려 세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12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을 그려볼게요. 120일 이평선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이제 갈색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 그리고 보이시는 갈색 200일 이평선이 간격이, 물론 지금 50일과 12일은 50일 이평선과 이 15일 이평선은 거의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고, 이 두 개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은 간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200일 이평선과 이 차이 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이 상승 채널 각도로 비트코인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4시간 봉으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4시간 봉에서도 지금 보시면 정확히 지킬 라인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급 반등이 나오고 눌러주고 이 추세선, 그리고 이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도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 한번 눌러줬는데, 눌러준 이후에 지금 양봉이 나왔는데, 그 양봉이 나온 라인이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추세선, 이 하락하고 있던 이 빨간색 추세선, 이 라인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채널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때는 보시면 이 추세선까지 눌러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겨운 저항이 될 것이고, 이 비트코인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칠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 또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고 그나마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비트코인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승 채널에서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이다. 언제까지? 그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을 그 간격을 좁히는 그 시간을 이제 시간 동안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좀 말이 꼬이는데요.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을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퀀텀 비트 일봉 차트입니다. 퀀텀 비트 일봉 차트고, 제가 퀀텀 차트를 언제 설명을 드렸냐면요, 19일날 설명을 드렸어요. 19일날, 이날이죠. 이날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설명을 드렸고, 이때 설명을 드릴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한 번은 맞고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맞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나오고 이 양봉에서 한번 눌러줄 때, 제가 19일날 퀀텀을 저는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지만, 퀀텀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퀀텀이 비트 시장에서 이제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때 못 사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뭐 눌러준다고 하면, 퀀텀이 눌러주는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퀀텀은 그냥 홀딩,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계속 이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같은 날 19일날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면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일단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달러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9일날이면 언제냐면요, 잠깐만요,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이날을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날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퀀텀을 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때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고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이거를 판단했냐면, 제가 작년 이 패턴 급등 나오고 크게 눌러줬죠. 급등 나오고 크게 눌러줬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이렇게 N자로 나왔죠. 나오고 그 반등이 나올 때 50일, 초록색 50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맞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맞고 한 달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물론 돌파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맞고 떨어지면 한 달 동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맞고 떨어졌고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고, 삼각 수렴했고, 삼각 수렴을 이때는 이 꼭지점까지 가지 않고 미리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저는 언제냐? 이때로 본 겁니다. 이때로 같은 시점으로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 19일 전에 한번 징후가 있었어요. 어떤 징후였냐면, 이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돌파가 했습니다. 물론 돌파하고 다시 눌러줬는데, 이렇게 돌파 시도가 있으면, 돌파 시도가 있은 이후에는 돌파가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돌파 시도가 있은 이후에 실제로 돌파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이제 크게 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래량은 이때 실렸죠. 이날 실렸습니다. 이때 돌파했을 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10월 23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과 지금이 이제 비슷하다고 하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대형 알트코인에서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주면 가장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려면 비트코인이 가기 전에 지금 소형 알트들은 펌핑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소형 알트들, 뭐 50위 이상, 뭐 막 100위 넘는 이런 소형 알트코인들 말고 적어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아니면 뭐 좀 더 넓게 잡는다고 한 1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뭐 한 대시 정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코인들에서 이 비트 시장에서 전고점 정도까지 먼저 치고 가는 코인들이 나와주면 그거는 확실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신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을 저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타이밍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을 선점해서 대형 알트코인이 비트 시장에서 고점을 치면 그 대형 알트코인을 이익 실현을 하고, 그 이익 실현한 걸 다시 비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비트가 실제 상승장에서 비트가 상승을 해주면 그 비트를 매도한 후에 나머지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 이제 매매 전략은. 예,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은 좋은 타이밍이 됐다. 좋은 타이밍이 됐고, 뭐 이때 못 사셨어도 뭐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3% 4%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코인은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 차트는 그다음에 이제 기사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코인리스 기사인데요. 미국 민주공화당 블록체인 콩그레스 발족.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미국 국회 내 블록체인 콩그레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당마다 2명의 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 플랫폼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가 1023명의 미국 투표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응답자 60%가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정치인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전에 하나 기사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그 미국 가상화폐에서 협회를, 블록체인 그 가상화폐 업계가 워싱턴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를 결성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9월 12일자 기사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 협회는 보시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은 결국에 골드만삭스인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프로토콜 랩스, 디지털 화폐 그룹과 폴리친 캐피털 같은 투자자들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협회가 로비를 하고 있고, 그 로비를 한 흔적이 이미 이제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 마스이 의원하고 공화당의 누구였죠? 예, 한 분 더 계신데, 공화당의 브렛 그루스리 하원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법을 만든 거예요. HR 6913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그 협회에서 로비를 한 결과로 이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이런 진흥법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재는 어디까지 왔냐면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이제 정치 후원금으로 받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미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서두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제가 옛날 방송에서 했던, 뭐 옛날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뭐 반 전인 건데 했던 내용이어서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그때 이제 안 들리셨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0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컴퓨터가 버벅대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잠깐만요.